이제 공산성으로 들어가는 길인데요. 사실 백제가 한성에서 급하게 도읍을 정한 곳이 바로 이곳 공주거든요. 근데 공주는 일단은 금강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는 거죠. 서울 지역에서, 그러니까 한성 시기에 백제가 풍납토성이라든지 몽촌리 토성들이 전부 다 한강의 남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백제가 처음 나라 세울 때부터 고구려의 주몽이 무서워서 남쪽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온조하고 비류가 그 어머니 소선호를 따라서 한강역에 내려와서 나라를 세운 것이 처음에 십제라고 해서 조그만 그런 소국 체제였는데, 그 십제가, 그 십제라는 거, 제자가 건널제예요. 건널제. 우리가 지금 백제라고 할 때 그 제자는 삼수변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널제가 되는데, 10명이 강을 건넜다. 그래서 십제가 됐는데 점점점 커지니까 이제는 일백백자로 바꿔서 백제라고 한 것이 이제 백제의 시작이죠. 475년에 고구려군이 대거 지금의 서울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결국은 서울 지역에 있는 아차산성 아래에서 계로왕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계로왕 이후에 문주왕이 부지런히 남쪽으로 도망을 내려온 곳이 바로 이곳 공주죠. 그래서 공산성이 강에 접해 있는데, 어쨌든 강 남쪽에 접해 있는 이 공산성을 배산으로 하고 그 앞에 시가지를 펼쳐 놓습니다. 그게 이제 475년, 그때 여기에 이제 뿌리를 내린 것이 백제죠. 저쪽에 금강이 이렇게 저쪽 세종 쪽에서 흘러서 이렇게 해서 뺑 돌아서 무령왕릉 저 옆쪽으로 해서 부여로 빠지게 되거든요. 여기까지 이제 금강인데, 부여는 나중에 부여를 지나는 금강을 별도로 우리가 백마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같은 금강이죠. 백제가 한강유역에서 금강유역으로 왔다는 것은, 우리는 그 대단한 하나의 그 문화적인 새로운 문화가 발생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 그때로부터 이제 본격적인 백제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근초구왕 때 그 많은 영토를 넓혔음에도, 지금 우리가 백제 문화를 얘기할 때, 백제 문화의 특징을 얘기할 때 부드럽다, 또는 우아하다, 또는 곡선적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사실 이때부터예요. 공주로 온 이후부터. 그게 이제 그런 증거물로 71년도에 정말 우리나라 고고학사상 대단한 그 발굴이 있었는데, 그게 무령왕릉의 발견이죠. 백제 제25대 무령왕 501년부터 523년까지 제위했는데, 그 제위 기간에 모든 나라들이 백제한테 뭐라고 했냐면 갱위강국, 다시 강국이 되었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그래서 그때가 이제 무령왕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공주 시기에 그 옛날 한성 시기 이전보다도, 그때 그러니까 공주 이전보다도 더욱더 발달된 그런 문화를 형성하게 된 것이 무령왕 때이고 바로 공주였죠. 거기서 나온 수많은 한 4,000점이 넘는 그런 유물들하고 왕릉의 구조, 사실 요 구조가 대단합니다. 토목 기술이 무덤을 만들게 되면 내부에 이렇게 천정 부분이 가장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돔형으로 내 벽이 이렇게 좁혀와서 만드는 그런 거였는데, 이때의 터널형, 그러니까 아치 모양, 앞뒤 벽은 그대로 올라가고 옆에 벽만 이렇게 길쭉 이렇게 터널처럼 아치 모양으로 그렇게 만드는 거죠.
평면이 네모난 평면에서 이렇게 장방형이 되면서 옆으로 이렇게 좁혀가는 그것이 이 시기에 중국으로부터 들어옵니다. 무령왕릉이 벽돌로 만들어진 무덤인데 중국에서는 이미 그런 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가서 보고 와서 보니까 그래 벽돌을 이렇게 만들면 되겠구나 해서 그게 만들어진 것이 지금 송살리 고분군에 있는 송살리 6호분하고 무령왕릉이죠. 무령왕 때 그렇게 백제 문화가 한층 한 단계 뛰어넘는 그런 문화적인 정립이 됐단 말이죠. 공주에 와서 그렇게 이제 되고 나니까 공주가 참 좁다는 걸 알았어요. 처음에 힘들 때는 공주는 요새 같은, 여기 보면 여기 넓은 공산성 가장 윗부분에 넓은 평지가 있는데 여기가 아마 당시의 왕궁터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성 안에 있는 거지. 좁으니까. 저쪽 그러니까 이쪽 남쪽으로 시가지가 있는데 시가지 남쪽으로는 저 높은 산들이 뺑 돌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꼭 폭 들어간 골짜기 분지, 넓지도 않은 아주 그냥 좁은 그 지형이 바로 공주이거든요. 근데 성왕은 나중에 이제 16년에 그 지금의 부여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그게 이제 사비평야로 가서 거기서 번듯한, 근데 이미 여기에서 중국 남조의 여러 가지를 봤기 때문에 그 도읍지도 부여라는 곳을 택하는 것도 그러한 영향이었고, 근데 이때 중국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열려있는 마음에서 다 받아들이는데 아직 완전히 내 것 소화를 못 시켰어요. 무령왕릉 출토 유물을 봐도 약간은 어설픈 부분이 있어요. 이제 그 시기가 바로 공주 시기거든요. 이 어설픔을 뛰어넘어서 이제 완전히 소화시켜서 내 거로 만든 다음에 새롭게 창조해 나가는 것, 이것은 이제 부여 시기에 가서 그때는 뭐 자신감이 넘치니까 어떤 것을 해도 다 자신, 실수를 해도 상관없고, 근데 여기는 좀 더 좀 경직되게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여기 공주에서 그런 것이 없었다면 저기 부여는 갈 수가 없었죠. 계로왕이 죽고 나서 여기 왔다는 것은 지금 우리 지역으로 볼 때는 한강 문화에서 금강 문화로 중심 이동한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계로왕이 죽지 않았으면, 그리고 문주왕이 여기 오지 않았다면 금강이 어떤 모습일지 모르겠죠. 근데 그때 여기에 백제가 오면서 드디어는 금강이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 거죠. 아, 그러더니 요즘에 세종 오는 거 봐, 세종. 아, 세종도 오잖아. 박정희 대통령 때도 올려다가 못 왔지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한강에서 중국과 교류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양자강 유역으로 교류하면서, 그러면서 백제 문화가 정말 꽃을 피울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한 것이 바로 이 공주라는 거죠. 그래서 공주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공주 때문에 부여가 있었고, 그게 백제가 꽃을 피우길 수 있었고, 그래서 공주는 백제를 이야기할 때 다 쓰러져가는 백제를 다시 이렇게 세우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나, 망해가는 회사를 그래도 일으킬 수 있는 터전이 바로 공주라는 거죠. 좁지만 방어하기가 아주 좋거든요. 대신 펼쳐나가기엔 좁았으니까 백제는 그때는 결단을 내려서 지금의 부여로 가서 거기서 마지막 백제의 꿈을 펼칩니다. 정림사를 도착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여기는 정림사라고 하는 그 절 이름은 고려 때 기와에 정림사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림사지라고 하는데, 정작 백제 때는 어떤 절이었는지 이름을 알 수가 없어요. 잘 보게 되면 여기서 지금 저쪽을 앞에 보게 되면 탑이 정면에 보이고 있죠. 그리고 그 탑에서 뒤에 보면 건물이 하나 있고
거기에는 또 불상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저쪽 그 건물 뒤에 보게 되면 산이 보이는데 그 산이 바로 부소산입니다. 부여의 진산이 되죠. 나중에 이제 이 진산 개념은 공주에서도 공산성이 공주의 진산이 되거든요. 이 진산이라는 것은 그 어떠한 도시의 막후에 있는 뒤에 있는 어떤 진을 칠 수 있는 그런 것이 이제 진산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 부소산이 바로 부의 진산이 돼가지고 부소산 남쪽으로 이렇게 해서 시가지가 형성이 되고, 그 시가지 복판 한 복판에 있는 절이 이제 정림사지가 됩니다. 물론 부여에는 이 절터 말고도 여기저기 절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실제로 금동 대향로가 나온 그 절터도 바로 동문 쪽 나성 바깥에 능살리 그 왕릉군하고 사이에 있는 거기에도 절터가 있고 여기저기에. 근데 그러한 절터는 모두가 다 절하게 되면 꼭 탑이 있어야죠. 탑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법당이 있는데 금당. 근데 이 탑이 여기밖에 없거든요. 다른 데는 왜 탑이 없느냐면 다 나무로 만든 목탑이다 보니까 불에 타서 없어지고, 그리고 다 하여튼 뭐 천 몇백 년 동안 나무가 버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전부 다 목탑이었다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여기는 석탑입니다. 돌로 만들어진 탑, 정림사지 5층 탑, 우리는 흔히 백제탑이라고 하는데, 저 탑 때문에 여기가 절이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고, 기본적으로 백제는 주로 목탑이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 목탑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다든지 또는 불이 난다든지 해서 내구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것을 돌로 바꾸는 거예요. 이 작업이 참 대단한 작업이에요. 돌로 바꾼다는 것은, 우리나라는 돌이 많거든. 특히 이 부여 지방이라든지 아니면 익산, 그러니까 금마 이런 지방에 가면 돌이 굉장히 많은, 그것도 아주 좋은 돌, 화강암 이런 돌이 있으니까 이런 돌로 탑을 세워보자. 일단은 전혀 불에 타지 않는 돌로 탑을 만들어 보자. 이 부분에서 백제 사람들의 기발한 생각이죠. 근데 어떻게 돌 가지고 탑을 만들 생각을 했을까? 요 부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콜럼버스가 달걀을 세울 때 그냥 툭 깨트려 세운다는 거,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거를 처음 시작하는 것, 정말 대단한 그 발견이죠. 사실은 근데 목탑이라는 것을 돌로 바꿀 때는, 목탑은 뭐 기둥도 세우고 또 여기에 기둥 머리도 있어야 되고 또 여기저기 공포라는 거 또는 석가래 뭐 이런 거 다 해서 이제 기와 돌리고 하는 그런 복잡한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이거를 석탑으로 바꾸려면 그런 돌 하나하나를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간략화시키는 작업, 여기서 이제 백제 사람들의 창의 정신이 나와요. 지금 여기 보면 5층 탑에 보면 아래는 이제 1층 한 단의 기단을 만들고 1층을 올리는데, 1층과 지붕돌 사이에 거기에 이렇게 약간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그 바로 지붕돌 밑에 있거든요. 그 돌이 목조 건축에서 공포라는 부분을 한 번에 축약시켜서 대체한 것이 저 돌인데, 어떻게 하면 저런 생각을 다 할 수 있을까? 난 백제 사람들이 그런 부분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창의 정신, 창작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신라탑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석가탑에 가서 보면 알겠지만, 석가탑은 이렇게 계단 역계단식에 쭉, 신라탑은 이제 그 벽돌탑에서 돌로 바꿔가니까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여기는 목탑에서 돌로 바꾸니까 과감하게 이렇게 역계단형 승급 받침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그대로 커다란 한 장의 돌을, 지붕돌을 그대로 하는데, 역시 목탑은 이 지붕의 물매가 완만해요. 벽돌탑은 이렇게 좀 가기 급해. 그런데 목탑은, 아니면 이런 나무로 만든 집은 물매가 낮게 퍼지거든. 석가래가 있어서 멀리 빼면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지붕돌이 얇고, 그리고 지붕의 처마선이 멀리 나가죠. 지금 여기서 봐도 저 지붕에서 떨어지는 낙숫물이 어디로 떨어지냐면 기단돌 바깥으로 떨어지거든요. 목탑은 이게 지붕이 처마가 멀지 않으면 빗물이 들이쳐서 나무 저 기둥 부분이 다 썩거든. 그렇기 때문에 지붕돌을 멀리, 낙숫물을 멀리 떨어뜨리는 이 부분에서 이 정림사지 5층 탑은 정말 뛰어난 그런 작품성하고 백제 사람들의 뛰어난 디자인 감각, 그리고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그 목탑을 돌로 바꿔본다는 그런 생각들이 여기서 이루어지는데, 잘 보고 있으면 참 마음이 푸근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급한 마음도 없고,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는 좀 뭐랄까, 여유가 있다, 이런 것들이 여기서 보여지거든요. 가파르게 져지고 그러면 이게 좀 마음도 급해지는데, 여기는 그냥 편안하게 그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정림사지 5층 석탑, 이 백제탑이죠. 물론 이제 이거를 만들려면 다른 목탑보다도 훨씬 더 생각을 많이 할 것이 기초 부분입니다. 기초. 목탑은 무게중심이 널리 퍼져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건 돌이기 때문에 돌은 무겁거든요. 그리고 그냥 한 곳에 왕창 몰렸기 때문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게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깊게 파고 거기다 판축이란 기법을 사용해서 기초를 튼튼히 하고 그 위에다가 이 5층을 쌓아 올렸죠. 제일 위에 그 상륜 부분은 그동안 없어져서 알 수가 없지만, 경연하게 1층, 2층, 3층, 4층, 5층, 백제가 또 5층을 좋아하죠. 공주 시기에 이렇게 중국으로부터 많은 새로운 문물 또는 문화적인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 부여시기에 오게 되면 마음껏 자신감에 넘쳐서 많은 걸 만들어냅니다. 자신이 있으니까 무엇을 해도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 그런 것이 부여시기에 와서 많이 보여지는데, 이 5층 탑도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죠. 감히 목탑을 돌로 바꿔서 석탑으로 형태를 과감하게 줄여서 간략화시키는, 이런 것이 백제 사람들의 뛰어난 어떤 건축술 또는 이제 디자인, 예술성,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들어있는 거죠. 정림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부여의 넓은 부여 한가운데 있어요. 한가운데 있다 보면 북쪽에 있는 관북리 유적이 지금은 이제 백제 대개 왕궁터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 백제 왕궁이라는 곳은 정치적인 중심지예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이 시가지는 백성들이 사는 곳이거든. 백성들의 정신적인 중심체, 그 중심체를 목탑도 아니고 석탑, 돌탑으로 해서 많은 백성들이 여기에서 정신적인 합의점 또는 안녕을 기원하는, 그래서 시가지 한복판에는 석탑을 세웠습니다. 이 정림사지는 백제 전형적인 그 절 배치라고 해서 가람 배치라고 하는데, 탑 하나에다가 금당 하나, 이렇게, 그것도
남북으로 이렇게 세워놓는 것이 바로 백제 전형적인 가람 배치죠. 그 중에 가장 뛰어난 것이 바로 이 5층 석탑. 우리나라 석탑의 효시가 되는 거죠. 미륵사지 탑하고 이 두 개는 가장 오래된 석탑 중에 하나죠. 그 중에서도 이제 이것은 왕도 사비 도성의 그것도 한 복판에 있는 우뚝 솟은 대표적인 걸작품이고, 미륵사지에 있는 미륵사탑은 그거는 이제 조금 더 발달된 양식. 예를 들면 미륵사지가 삼탑 삼금당, 그래서 세 개가 나란히 있다고 하는데, 사실 미륵사도 이 세 개를 나란히 놓는다는 것은 처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물론 미륵 하생경에 따라서 용화수 아래에서 3번 설법한다. 그래서 3번 설법하는 장을 만들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과감하게 그렇게 탑을 3개를 세울 수가 있을까? 이것도 백제 사람 아니면 도저히 해낼 수 없는 그거죠. 왕도하고 별도하고의 그런 약간의 그 문화적이랄까 이제 수준 차이는 있지만, 같은 백제 사람들의 도전 정신이면서 그런 뛰어난 조형 예술, 이런 것들이 보여지죠.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지금 남쪽에서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쭉 북쪽으로 가다 보면, 부소산으로 가다 보면 부소산 앞에 왕궁터가 있어요. 근데 그 앞에 그 가운데는 뭐가 있냐면 도로 유적. 그러니까 왕궁에 난 그 앞으로 난 남북 도로, 그 도로 유적이 있어서 그 도로를 연장하면 이 절의 뒤편에 붙어요. 그래서 저쪽에서 왕이 나와서 오다 보면 여기에 도달하게 됩니다. 다시 이쪽에서 남쪽을 바라보게 되면, 이쪽으로 곧장 가면 뭐가 있냐면 궁남지가 있어요. 궁의 남쪽에다 연못을 팠다. 그리고 거기를 섬을 만들어서 각종 기와이초를 심어서 방장선산을 본땄다 하는데, 이렇게 일직선으로 제일 앞에 그 연못이 있고, 그리고 그 연못 옆에 화지산에는 이궁터가 또 있어요. 이렇게 틈틈이 여기 왕이 그쪽 가서 잠시 쉴 때, 그래서 거기서 이제 궁남지를 감사한대. 이런 것들이 나중에 백제가 멸망한 뒤에는 경주에서 안압지라는 것을 만들어냈죠. 안압지가 한쪽엔 임해전이 있고 한쪽에는 넓은 연못이 있어서 임해전, 바다죠. 안압지는 사실 바다예요. 연못이 아닌 임해전이거든. 바다에 면했다. 그래서 임해전인데, 그런 것이 거기다 만들 수 있는 기본 바탕, 토양이 이미 백제는 여기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림사지는 그래서 백제 절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부여 한가운데 있는 그런 절이 바로 이 정림사지가 됩니다. 여기는 이제 궁남지가 되겠습니다. 이 궁남지는 사실은 이렇게 그 궁의 남쪽에다가 커다랗게 연못을 팠다. 그리고 이제 그 연못에는 가운데 섬을 만들고, 그 섬에는 아까도 했지만 각종 기와이초라는 것은 진기한 그런 풀이라든지 또는 꽃, 이런 걸 심어서 마치 방장선산과 같았다. 주변에는 버드나무를 심어놨다. 이 일대가 다 궁남지인데, 이 궁남지도 궁남지지만 지금 여기 발굴하고 있다겠죠. 부여 화지산 유적. 근래에 유적 성격을 보게 되면 백제 사빅이 이궁지. 이궁은 본궁은 저쪽 부산 밑에 있고, 왕이 잠시 쉰다든지 할 때는 잠시 옮기는 그런 것을 이궁이라고 하는데, 그 이궁지가 바로 여기. 지금 잡초가 무성한데 저쪽에 그 띠 들어오는 데 있죠. 네네.
그런데 보면 그 당시에 그 우물이라든지 또는 그 당시에 건물터 이런 것들이 쭉 있고, 또 여기서 나온 유물들 보게 되면 그 굉장히 최상품의, 심지어는 중국 당나라 때 쓰던 그런 벼루, 이만한 벼루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서 이궁지가 확실하다. 근데 이제 이궁지는 이 밑에는 이렇게 있지만, 여기 이 화지산 이쪽 좀 자라게 되면 거긴 또 기와를 올린 건물터가 있었어요. 그 건물터는 이제 여기는 들어가니까 궁람지가 잘 보이지 않지만 저 위에 올라가면 이 주변이 다 보이거든. 그래서 망해정이라고, 임해전이라고 한단 말이죠. 저 안압지는 임해전이 있으면 여기는 망해정, 그러니까 바다를 바라본다. 사실 여기는 바다가 아니죠. 근데 바다와 같이 넓은 그런 연못, 그래서 망해정이라고 하는데, 아마 거기가 망해정이고 여기는 다시 숙박할 수 있는 이궁지. 백제의 정원 문화가 이제 이렇게 사람이 쉴 수도 있고 또 경치를 구경할 수 있으면서, 여기 이곳에 넓게 연못을 파가지고 거기에 배도 띄우고 놀이도 할 수 있고, 또 그러면서 이제 그 구경할 수 있는, 사실 지금에 있는 이 궁람지는 원래는 그 더 넓었었어요. 더 넓게 있었는데 60년대에 우리가 이제 한참 새마을 운동할 때는 논이 많이 필요했거든. 그래서 논을 확보하는 게, 지금 연못보다 더 중요한 거는 먹고 살 수 있는 논이 중요해. 땅이 더 중요한 거지. 그래서 새마을 운동할 때 여기를 적당히 이렇게 논으로 바꾸면서 가운데 요만 조그맣게, 우리가 볼 때는 넓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비하면 굉장히 좁아진 거예요. 이거는요, 지금 우리가 여기 이 부분에 있는데 물길을 20리길을 끌어야 돼. 그러니까 20리면 한 8km 정도, 8km 정도를 물을 끌어서 여기에 연못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필요할 때 또는 쉴 때, 이럴 때는 여기 와서 쉴 수 있게 연못을 파고, 그리고 이 뒤쪽 저쪽에는 그렇게 쉴 수 있는, 뭐 잠잘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저기 산 위에다는 정자를 지어서 넓게 볼 수 있는. 그렇죠. 지금은 이렇게 나무가 있는데, 예전에 나무 없이 논으로 있을 때는 정말 여기 올라가면 저 그 백마강 저 다 보였거든. 그리고 이제 지금 비닐하우스가 가득 차 있는데, 그렇게 넓은 그게 바로 궁람지였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궁람지를 부여군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으면 너무 아깝다. 그래가지고 근래에는 여기 논을 다 사들여가지고 전부 다 연못을 만들었어요. 정말로 연꽃 피우는. 그래서 연꽃을 활짝 피워서 7월 말이면 여기가 이제 연꽃 축제도 일어나고 하는 그런 곳이 되는 거예요. 섬이 있으면, 저기는 지금 다리가 있는데,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60년대에 그런 만들다 보니까 섬이 이제 다리가 놓아지게 되는데, 아마 백제 때는 여기는 그냥 넓은, 솔직히 이 호안이 여기까지일지 발굴 조사를 그동안 쭉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게 연못이 얼마나 큰지를 이 산을 통째로 감쌌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 화지산 자체가 반도처럼 튀어나왔을지도 모르겠다 할 정도로, 이제 그렇게 이제 범위가 넓다 보니까 발굴을 아직 다 끝내지 못했어요. 정확한 것은 발굴을 다 끝내보고 나면, 근데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이제 이렇게 궁람지로서 조형돼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게 돼 있죠. 이게 북남쪽이니까 여기는 이제 이궁지고, 지금 이쪽이 북쪽이, 이쪽이 남쪽인데, 이쪽 북쪽에는 아까 봤던 정림사가 있고, 또 그 뒤로 부수산 밑에까지 가면 거기에
왕궁이 있는 거예요. 왕궁이 거기 있어서 왕궁이 이제 이렇게 중간에 정림사 그 절을 들러서 뭐 백성들한테 할 말도 있으면 직접 얘기도 했을 것이고 또 백성들하고 거기서 같이 뭐 예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와서는 여기서 이렇게 그 좀 그렇지 풍류를 즐기고 여유 있게 그리고 이제 종종 뭐 휴가도 즐길 수 있었겠죠. 부여가 이제 근데 부여의 정원 문화는 사실은 참 백제의 정원 문화는 공주 때도 이미 조금씩 있어 왔는데 본격적인 것은 백제가 이쪽 부여로 천도하면서 본격적인 정원 문화가 시작이 돼요. 우리가 그 부여의 공주의 처음에 백제가 서울에서 지금 공주로 왔다가 공주에서 다시 강국이 되고 보니까 공주가 너무 좁아. 그래서 너무 좁으니까 좀 더 넓은 곳을 찾자 해서 찾은 것이 부여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부여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부여가 아니고 사비야, 사비. 사비성이죠. 사자는 물가사고 비자도 물가비야. 그러니까 물가에 있는 성, 이게 이제 바로 부여 사비성이 되는 거예요. 이 사비성을 경영하면서 부수한 자락 앞에다는 왕궁을 짓고 해가지 복판에는 절을 졌는데 그 절은 백성들의 정신적인 중심이니까 특별히 석탑,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불에 타지도 않는 석탑을 세우고 그리고 틈틈이 힘들 때는 궁람지 여기 와서 이궁지 여기 와서 쉬면서 풍류도 즐기고 또 여러 가지 정사를 돌봤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냐면 중국에서 이 당시에 공주 때부터 중국과 가깝게 지냈는데 그때 중국은 양자강 유역에 양나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의 남경 지역인데 남경도 사비와 비슷한 이 부여와 비슷한 지역이에요. 거기도 양자강 하류다 보니까 여기저기 연못이 많아. 그러니까 그 연못, 물론 연못이라는 게 우리보다 규모가 다르지. 거기는 중국이니까요. 그 넓은 그런 물을 다 적절히 가꾸어서 거기도 연못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원 문화가 고스란히 이 부여에 와서 여기에서 구현되는 거지. 그래서 백제가 일찍부터 그런 정원 문화가 굉장히 발달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활발한 정원 문화는 나중에 백제가 멸망하고 난 뒤에 다시 또 경주로 가서는 경주에서 아까 됐지만 안압지와 같은 그런 경주의 대표적인 신라의 대표적인 연못을 만들게 되죠.